안녕하세요. 전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 딸 둘 낳고 키워 지금은 세 아이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각자 가정 이루어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자식들 출가시켰다고 해서 부모에게 자식 걱정이라곤 모조리 사라질 일은 없으니 여전히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만하면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 각자 제목 잘하고 살고 있다고 제 아이들을 믿고 살고 있어요. 제 나이쯤 먹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만만치 않은 세월 동안 쌓아 올린 나름의 인생사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자라면서 서름도 적지 않게 겪었고요.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혼해서 자식들 셋이나 낳고 살면서 삶에 아무런 굴곡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더 이상한 일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던 푸릇한 애송이 시절엔 그저 저 사는 것만 이렇게나 지치고 힘드는 것만 같아 부끄럽지만 먼저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들께 죄송하게도 원망스러운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유년기에 워낙 상처가 많았다 보니 그 기억이 오래도록 절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정이 파도처럼 넘실대던 젊었던 시절의 일이니까 이제 지나간 한때의 일로 생각하고 그 시절의 어린 저를 가여워하며 조금은 나이 든 사람의 너그러움으로 그때를 회상하려곤 해요. 저도 이 나이를 먹는 동안 그저 세월을 헛먹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제겐 이미 먼 옛날 기억으로 멀어져 있던 일들이지만 수십 년 세월 교류가 없던 이들의 입장에선 아직 절 그때 그 가난하고 불우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꼭 그 시절 그랬던 것처럼 대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내가 뭘 알고 그랬어? 너 이만큼 신세핀 줄 알았으면 나도 그에 걸맞게 대접해줬겠지. 대접이라니, 네가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얼마나 무시를 하든 내가 신경 쓸 바도 아니지만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경우 없이 굴어놓고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더 황당하다. 그래도 그간 지난 세월이 수십 년인데 어쩜 이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나이를 헛먹었구나, 헛먹었어. 어릴 적에 누구 하나 제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해도 시원하게 말 한마디 맞받아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서름 어디 피할 길도 없어 꾸역꾸역 당해가며 살았던 아픈 시절이 제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젊은 시절 한때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던 가정환경 때문에 그리 주눅들고 위축되어 살았다 한들 그 사람의 인생이 평생 그렇게만 진행되리라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쉬웠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나의 가족들, 나의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이니까요. 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는 이들이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더는 나약하고 허술한 인간으로 머무르지 않는 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는 달리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은 형편이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양친 두 분이 다 계시긴 했지만 솔직히 집안 환경으로만 고려해서 얘기하자면 홀어머니 둔 친구들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은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로 영구적인 장애를 평생 안고 살게 되셨어요. 한창 나이대의 젊은 청년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심각한 장애까지 입었는데 어떻게 가슴속에 울분이 없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버진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분이셨고 조금이라도 당신 기분을 거스를 것 같으면 자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라며 불같이 화를 내곤 하셨습니다. 거기엔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선 아버진 항상 두렵고 피하고만 싶은 존재였습니다.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엔 당연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없다고 하기 힘든 삶을 사셨던 아버지셨어요. 아무리 너그럽게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좋은 아버지라고 빈말로도 그렇게 불러드릴 수가 없는 분이셨죠. 아마 전 기억나지 않던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자라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린아이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일삼는다고 주위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땐 가정의 문제는 무조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숨 막히는 집안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제 뜻을 펼치기보단 항상 먼저 포기하고 순응하는 자세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두 분 사이도 좋지 못했어요. 애초에 몸 불편한 건 둘째치고 저렇게 성격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을 어느 여자라고 반겼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몸을 다치게 되신 이후로부턴 어떤 직업도 가지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회활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은 넘쳐나고 다들 가난한 시대였으니 돈푼에 불과한 일자리도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저희 아버지처럼 거동불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한 번도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제 새끼 제 손으로 벌어먹일 의지가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자식된 입장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거나 애쓰는 모습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존경심을 기르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가진 것 없고 남편으로서 함께 자식 키우며 사는 사람으로서 신뢰는 더더욱 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자의로 남편으로 맞이한 건 아니었어요. 친가 쪽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친정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외가가 되는 집안은 그야말로 당장 언제 길바닥에 온 식구가 나앉게 된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만큼 형편이 처절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아직 남은 동생들의 쌀값에 저희 아버지에게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에게 얼마 안 되는 살림 미천으로 팔려오다시피 한 시집이었고 당연히 이 집 며느리라고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을 만한 입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돈 주고 사온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뭐 그렇게 귀한 사람 대접을 해줬겠어요. 제 조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 자식 상태가 멀쩡한 것 같으면 결코 들이려 들지 않았을 집안 수준의 며느리를 맞이했으니 당신들께서 쌀값 채우고 데려온 며느리 예뻐하시는 일은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적에 항상 할머니가 저희 엄마 구박하며 말씀 함부로 하시던 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없는 양편에 끌어모아다 데려온 며느리라는 게 마음에 차도록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고 지 서방 비위 하나를 못 맞춰서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여태 아들 하나를 못 낳아서 제 할도리도 못하고 있으니 그럴 줄 알았으면 저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 더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그 악의 돋친 말의 뜻을 완전히 알아듣긴 힘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한다는 건 모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시집살이가 참 끔찍하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도 고부 갈등이 생기면 참 감당하기 어렵고 서러운 일이 많을 텐데 하물며 시집 와서 그 누구에게도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라고 어디 의지할 데가 있었겠어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그중 그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해 결국 부모가 눈총을 주며 쌀 채워주고 억지로 맺어준 아내를 아버지도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저희 엄마가 친정집안 형편 때문에 팔려오듯 시집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리한 입장 때문에 아버지나 조부모님 앞에서 저 자세로 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조금의 호감도 없다는 사실까지 숨기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 입장에선 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당신이 보기엔 당신보다 한참 집안 형편 떨어지는 여자까지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을 때니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옆엔 내가 눈앞에 보이면 재수없으니 조용히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라도 가서 술이나 갖고 와.
제가 기억하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적부터 이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신께서도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셨을 테니 술이라도 마셔야 하루하루를 버티셨을 거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린 자식들 보는 앞에서까지 술을 물처럼 마셔대며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에게 폐악을 부리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술이라면 질색을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반평생을 함께 산 남편 역시 술 조금만 마셔도 금세 전신이 시뻘개져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남편을 만난 것 또한 자라면서 술 때문에 가족들에게 가진 고생을 시켰던 아버지를 보고 진절머리가 나서 선택하게 된 반작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저 역시 6남매 중 장녀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참 많이도 낳아서 길렀죠. 사실 여러분들 중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나이에 6남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별날 정도로 형제가 많다고 보긴 또 어렵죠. 그 시절에 자식 많이 낳는 걸 다복한 가정의 상징처럼 여겼었고 자식 많이 낳아봤자 자식들 하고 싶은 것 양껏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 태어나면서 자기 밥숟가락 하나 정도는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그리들 말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 했다가 부모로서 책임감 없는 무식한 소리 한다고 욕을 먹을 일입니다만 아직까지 저 태어나서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 것이 한국 사회였어요. 저렇게나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나쁜데 집안에 형제가 줄줄이 딸린 건 자라면서 내내 저에게도 의문인 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린 식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 사지 다 펴고 자지도 못할 좁디 좁은 방 한 칸에서 어깨 접고 몸뚱이 움츠려가며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변 사람들이 딱하다고 맡긴 허드렛 일 받아오시는 걸로 얼마 되지 않는 끼니를 간신히 해결하며 그야말로 굶어 죽지만 않으며 컸습니다. 아버지 몸 상태가 저렇다고 해서 친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외간 도루 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저희가 보태줘야 할 판이었으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랄 땐 이렇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당장 다음 끼니 걱정해야 하는 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에 자식들 줄줄이 낳아 고생만 시키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제 나이 반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고단하셨을까 싶어 참 안타깝고 마음이 미어지는 기분입니다. 다 같이 대부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못 사는 시대였음에도 그 중에서 동네에서도 손에 꼽히게 가난했던 집이 바로 제가 자라던 집이었어요. 단순히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 그것만 문제였다면 제가 자라면서 그렇게까지 위축되고 주변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일을 제게 주어진 운명처럼 묵묵히 감내하고 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난도 참 지긋지긋하게 싫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해했던 것이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인간 말종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마치 불가촉 천민이라도 된 것처럼 상종조차 하기 싫은 인간 취급을 당하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점, 바로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옷깃조차 스치고 싶지 않은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와 그 자식들인 저희들은 저런 인간 밑에서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하고 애잔한 동정의 대상이자 그럼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는 마치 동네의 기피 대상처럼 되어 있었죠. 그게 제게 너는 결코 행복해질 일이 없을 거라는 낙인과도 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원래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보고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긴 쉽지만 대부분 그건 그 순간으로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인생이 있는 법이고 남의 불행도 내게 와닿을 만큼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남의 일에 불과한 거죠.
어릴 땐 여러 가정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나 이 비참한 생활하는데 무엇 하나 도움 주지도 않을 사람들이 멋대로 동정까지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껏 성질 한번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어린 여자아이가 속에 있는 말 거르지 않고 그대로 꺼내면 버릇 없다고 꼰대같이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하물며 그 시절엔 어땠겠어요. 더군다나 제 부친의 성미는 또 어떠했게요. 제가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들 멸시와 동정 묵묵히 받아 넘기지 않고 복받쳐서 서름을 터뜨리기라도 했다면 단박에 제 아비 닮아 어린 것이 벌써부터 성격이 개차반이라느니 어떤 더러운 추문이 제 꼬리 뒤로 붙게 될지 어린 나이에도 그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제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 전 항상 그런 사람을 아래로 보고 얕잡아 보는 시선에도 비참한 심정으로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장 다른 데 갈 것도 없이 내 아버지라는 사람부터 날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결코 아무나 부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들 하는 건가 봅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가 날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린아이 입장에선 건강한 사고방식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든든하게 내 부모님이 내 뒤를 받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기고서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지켜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패배적인 사고방식에 물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것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 하면 더할 테고요. 제 유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필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교 다닐 때도 교우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몇 안 되는 친구들 역시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봤자 저희 집만큼 힘든 집은 드물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미 고운 친구들이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평생 친구가 되어주었으니 그건 참 제가 평생을 두고두고 갚아야 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수의 친구들을 제외하곤 전 학급이 터져나갈 정도로 인원수가 많았던 동급생들 사이에서도 항상 동떨어져 있던 외딴 섬 같은 존재였어요. 전 차라리 다른 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저한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돼 봤자 그게 좋을 일일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했으니까요.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의 장애와 고약한 술버릇, 주기적으로 동네 사람들 누굴 가릴 것 없이 저질러지는 폐악에 대해선 저와 같이 학교 다니는 이는 아이들이라 해도 누구 하나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절 아예 또래 무리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런 제 형편없는 처지를 만만하게 여기고 자기들 유희거리로 삼는 고약한 성미 가진 이들도 없지 않았어요. 문제의 강인숙이 그 대표격인 동창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동창은 꽤나 시끄러운 성격의 보유자였죠. 여기저기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거 좋아하고 한마디로 대장 노릇하는 거 즐기는 성격이었어요. 저처럼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조금이라도 띄고 싶지 않아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는 그야말로 상극이나 마찬가지였죠. 사실 같은 학교 다니고 있다는 것 외엔 저랑 강인숙에게 별 접점은 없었습니다. 집이 서로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그 이전에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던 강인숙과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인숙의 저를 향한 일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사실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인수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들르거라. 네. 네. 담임 선생님의 호출에 동시에 두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네, 제 이름도 인숙이거든요. 정인숙.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이라면 아주 흔하게 접하셨던 이름일 겁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 저와 이름이 같은 여하구가 강인숙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죠.
이미 중학교 시절에도 저와 성까지 똑같은 친구가 있어서 여러 번 헷갈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저한텐 그다지 커다란 사건이라고 보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강인숙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재수없게 진짜. 하필이면 저런 거는 괜히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강인숙 입장에선 저처럼 가정환경 형편없는 사람이랑 이름이 같아서 오해할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야 이 부유하지 못한 동네에서도 취급이 가장 형편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장녀였고, 그런 저와 비록 이름이 같다고 해서 한 대 묶이는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제 입장에서야 그게 제가 의도한 일도 아니고 저라고 저와 이름이 같아 오해를 받았다고 저렇게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있는 대로 내는 성깔 못 떼어먹은 계집애와 딱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이 같았으면 그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끝냈을지도 몰랐을 문제였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아주 불운하게도 강인숙은 상당히 성격에 집요한 데가 있었고, 특히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싶으면 절대로 그걸 그냥 넘기고 드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인숙의 평소 평판이 저와 오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모욕감을 느낄 만큼 훌륭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그쪽 입장은 달랐나 보죠. 야, 그제도 너네 아버지 술 처먹고 온 동네 사람 붙들고 시비 털고 다녔다며? 꼴이 그러면 창피한 줄을 알고 얌전히 집안에 처박혀 있던가. 동네 창피하게 그게 무슨 짓이래? 강인숙이 제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려 드는 아양 떠는 무리들과 함께 제 책상으로 우르르 몰려와선 제 교과서며 물건들을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기 일쑤였어요. 강인숙만큼 집요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질 나쁜 것들한테 비슷한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없지 않았던 저였기에 괜히 거기에 눈에 띄는 반응했다가 절 괴롭히는 것에 재미 붙이게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곤혹스러운 시간을 더 길어지게 할 뿐이라는 걸 이미 체득한 저였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려고 했었어요. 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쥐뿔도 없는 게 그래도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안쓰러워서 말이나 한번 붙여보려고 했더니 성격 더러운 거 꼭 지 아비 닮았나 보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치가 떨리게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 바로 제가 제 아버지 닮았다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어지간한 모욕엔 웬만큼 단련이 되어 있던 저도 그 말만큼은 너무 수치스럽고 열이 뻗쳐서 그만 표정이 굳었더니 재미있는 건수라도 발견했다는 듯 강인숙이 신이 나서 빈정거렸어요. 하긴 자식이 부모 안 닮았으면 누구 닮았겠어. 너 그러고 사는 것도 다 네 부모 닮아 그런 거겠지?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아무리 모자란 부모라고는 하나 면전에다 대고 부모 욕을 하는 인성이라니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일찌감치 싹수가 노란 계집애였어요. 전 그 강인숙이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지금껏 주변에서 자기 가족들을 무시한 이들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제게 시비를 걸어오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인숙은 가장 질이 나쁜 축에 속했어요. 이제 겨우 제 또래 10몇 살짜리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열하고 추잡스러운 막말을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하는 강인숙이었죠. 제가 차마 제 입이 더러워지는 기분이라 순화해서 말해서 이 정도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장애를 약점 삼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시비가 붙은 비슷한 겔차반 중년 남성들이나 의도적으로 저희 아버지 자존심을 깎아내리려고 내뱉을 만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 비하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진 않아서 무식하게 그런 막말 내뱉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 말종 취급받기 십상인 발언들이겠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이라 할 수 있었던 때였죠. 도저히 10대 여고생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엔 저열하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모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제 반응을 보며 즐겁기까지 하다는 듯이 내뱉는 강인숙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묵묵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마음만 같아선 저 상스러운 계집에 귀싸대게 올려붙이고 머리털을 죄에 뽑아서 전교생 앞에서 모욕이란 모욕은 있는 대로 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학교에서의 제 입지라는 것 자체가 형편없는 지경이었어요. 간신히 마음을 연 극소수의 친구들 역시 절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처지의 친구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애들도 무서웠겠죠. 저희 집만큼 처절하진 않다 하더라도 다들 집안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었고 그 부모들이 자식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집안이었어요. 동네 자체가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다 보니 강인숙 자체도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낸 지방의 소도시인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인근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학우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못돼 처먹은 강인숙이 집안에 대단하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수준 비슷한 추종자들을 몰고 다녔던 것 역시 그 아버지가 문제의 그 공장 중간 관리직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공장 실질적인 주인은 저희 고향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인근 대도시의 자산가였습니다. 운 좋게도 공장 설립 초창기에 줄을 잘 댄 덕에 강인숙의 아버지가 공장 인부들의 중간 관리자 직급을 꿰찰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 권리가 있거나 한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변에서 넘쳐나는 노동력 중 제 눈에 차지 않는 이들을 몇 마디 이간질로 상급 관리자에게 모함할 정도는 되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나 보더라고요. 워낙 저희 지역에서 그 공장만한 직장을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이었고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달마다 집으로 가져가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선 더럽고 치사해도 그 알량한 권력 행사하는 강인숙의 아버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속으론 다들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도 각자의 자식들 통해 강인숙 심기 거스르지 않도록 당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인숙이 그 천박하고 못되어 먹은 짓거리 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꼭 제 아비 하는 짓거리 그대로 쏙 빼닮아서 저러는 거였죠. 가까운 친구가 저 같은 일 당하더라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뜩이나 동네에서 가장 처지 나쁘고 소문이 안 좋은 집안의 천덕꾸러기 딸 자식에 불과한 절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동창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저 잘났다는 듯 사람 밑으로 깔아보며 신나게 절 밟아대느라 여념이 없는 강인숙이었어요. 원래 호랑이 없는 곳에선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강인숙 하는 꼴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다 저희 집 형편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면 나빠졌지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비라는 인간은 이제 술만 마시면 시집가서 치워버리면 그만인 계집 애들 비싼 돈 들여 학교는 보내면 뭐하냐고 매번 어머니를 잡기 시작했고 이젠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 아버지가 저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마다 점점 더 예전처럼 참는 것이 힘들어졌던 전 아버지한테 되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입 한 번 떼지 않으면서 분노에 부들부들 떠는 제 주먹을 힘주어 꽉 내리 누르는 친정 어머니셨죠. 이깟 학교 그냥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우리 집 형편에 당장 애들 밥 먹이는 건 어려울 판에 학교는 무슨 학교야? 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대학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취급 당하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이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내 숨통 트이는 유일한 길이야.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들었을 때 항상 아버지의 폐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사나운 눈빛으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내가 뭐 때문에 저 인간 말종 지금껏 견디고 눈먼 장님처럼 벙어리처럼 살아왔는데 학교를 그만둬? 너 고등학교라도 안 나오면 앞으로 무슨 수로 먹고 살 건데? 너 지금까지 네 아비라는 인간한테 이따위 취급밖에 못 받고 산 거 억울하지도 않니?
적어도 고등학교라도 마치고 졸업장이라도 따내야 사람 구실하고 살 거 아니야. 쌀 몇 포대에 팔려왔던 이유로 자식들 앞에서까지 폐악 부리는 남편, 그저 묵묵히 감내하기만 하던 어머니도 미웠는데 그런 어머니 속에서도 저렇게 불같이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점은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뛰쳐나가서 저 혼자 살 길 찾고 싶다가도 그런 엄마의 눈에 핏대까지 세우며 저를 붙들던 모습 생각하면 저도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로 학교라도 관둬버리면 아버지 비난의 화살이 어린 동생들에게 향할 걸 생각하니 더더욱 제 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가진 것 없어 학교에서 서름 겪는 일은 여전히 일어났고 세상 살 판이 난 강인숙의 괴롭힘 역시 이어졌습니다. 그걸 감내했던 건 저 못된 계집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졸업할 때까진 이 악물고 버텨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에서였어요. 졸업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강인숙의 괴롭힘은 고3이 되어 반이 갈라지고 나름대로 대학 문턱이라도 밟아보겠다며 깔짝거리는 강인숙 관심사가 제게서 멀어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 꼴통인 머리로 제대로 된 대학 가긴 글렀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라리 관심사가 그렇게라도 제게서 멀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인숙에 대한 제 악감정이 줄어들 일은 결코 없었고요. 저도 하도 주변으로부터 당하고 산 게 많아서 그런지 어린 나이부터 맺힌 게 꽤 많은 편이었죠. 그 중에서도 정점을 찍었던 게 강인숙이었으니 강인숙의 필요에 따라 제게 관심이 멀어졌다 한들 제가 강인숙에 대한 더러운 인상을 바꿀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상처 가득한 어린 마음 안고 간신히 여고를 졸업할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그 지긋지긋한 고향 지방을 떠나 다른 도시로 돈 벌러 나가면서 강인숙과의 소식도 끊기게 됐어요. 마침 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그토록 자식들 평생을 괴롭게 했던 아버지가 간경화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제겐 해방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슬프거나 안타깝다는 감정보단 후련함과 허무함이 느껴질 지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영영 형편 좋아질 일 없다 여겼던 친정 사정도 아버지 계실 때보단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 빼앗아다 술 먹겠다고 난동 부리지 않는 아버지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당장 동생들 밥 굶길까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됐던 거죠. 저도 외지로 나가 일을 하고 동생들 하나씩 졸업할 때마다 저 일하는 곳 소개통에 일도 알아봐주고 그렇게 저희 식구들 저 여고 졸업하고 몇 년 안에 다들 거처를 고향에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사는 내내 그렇게나 지긋지긋하게 떠나오고 싶었던 곳이니 막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저 지내던 도시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턴 고향 소식이라곤 의식적으로라도 싹 다 끊어버렸어요. 동생들 어느 정도 자리 잡군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조금은 욕심을 내어 예전 같았으면 꿈조차 꾸지 못했을 야간 대학도 등록하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채울 수 없던 것들 스스로 채우기 시작하며 항상 기죽어 있고 위축되었던 성격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각박하고 결코 쉽지만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원하는 것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경험은 정말로 큰 자산이 되어줬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것도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당시 석사과정 밟으며 강의를 하고 있었던 남편과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된 것이었죠. 여전히 가난한 집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가씨였던 절 처음엔 시부모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희 시댁이나 남편에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남편은 배움에 대한 제 의지를 높이 사는 사람이었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 항상 변함없이 응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죠.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서 한껏 날개를 움츠린 모습으로 의기소침했던 모습으로 지냈던 제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 또한 가족들의 끊임없는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내 새끼들만큼은 내가 자랐을 때 같은 그런 서름 겪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믿어주고 항상 힘이 되어준 남편이었으니 남편 역시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조에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렇게 새끼들 각자 제 갈 길을 찾아 훌훌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키워놓고 남편 역시 자기 하는 일을 잡아 지낼 수 있게 되자 수십 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만 갔어요. 이젠 저도 나이를 먹어 머리엔 흰머리가 늘어가고 세상에 상처받아 한껏 뾰족했던 모서리도 세월의 풍파에 부드럽게 깎여 조금은 둥근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했던 여고 시절 몇 안 되는 친구들과도 지난 일들 그리 날 세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서 학교 다니던 때에 여전히 고향에 머무르던 한 친구로부터 동창 부부 동반 모임에 나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은근히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땐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선 이제 저 사는 것 남들 보기에도 그리 모양이 나쁘지 않으니 저 잘 사는 모습 보여서 지난날의 상처 훌훌 털어내라고 생각해줘서 했다는 말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고향 쪽으론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았던 저였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은 지금이야 어느 정도 그 상처를 갈무리하고 산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 유년기의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다시금 그때 친구들과 연락이 닿게 되니 저처럼 모난 부분 많은 사람과 여태껏 인연의 끈 놓지 않고 친구로 생각해주는 이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한 번씩 얼굴 보며 차 마시기도 하고 마냥 옛날 얘기를 우울한 기분에서만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네요. 실은 나도 남편이랑 거기 떠나고 나선 영 찾아가 보질 않았는데 이번에 부부 동반 동창 모임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나한테도 참 여러 일이 있었던 동네지만 이제 이만큼 나이도 들었는데 옛날 기억에만 붙들려서 도리어 내가 피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해서 나 한번 가보려고. 혹시 인숙이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담담하게 그리 말하는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 꼭 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한 번도 동창 모임 같은 거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제가 잠시나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남편도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가자 여보,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우리가 못 갈 건 또 뭐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꼴리는 게 뭐가 있다고. 마침 나도 그쪽에 볼 일도 생긴 참이고 겸사겸사 나랑 같이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자신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니 제 아내가 이젠 어린 시절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는 걸 기민하게 눈치챈 남편이었어요. 저도 이제 더는 맺힌 것 많았던 어린 여학생도 아니고 이젠 당당하게 옛 모습을 마주쳐도 그리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 친정 식구들 죄다 고향 마을 떠나온 지 30여 년 세월이 훌쩍 지나 제가 자란 그곳에 부부 동반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곳 풍경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30년 세월이야 소도시 하나 몰라보도록 바꾸는 데엔 차고 넘치는 시간이죠. 그래도 저 사는 곳보다야 여전히 작은 동네였지만 낯선 풍경에 조금은 어리둥절해 약간 긴장했던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등장했을 때 한동안 다른 동창들이 절 단번에 알아차리진 못했어요. 그들 입장에선 한번 친하게 지낸 적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야 저 뒤편에 묻혀 있었겠죠. 이내 동네에서 가장 가정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고 교실 구석에 조용히 박혀있던 가엾은 소녀를 기억했지만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제 모습을 다들 낯설어하는 것 같았고요. 딱히 예상과 크게 다른 반응은 아니었기에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어차피 그중에 절 크게 괴롭힌 동창이 있지도 않았고요. 남편과는 동창회 장소 들어올 때부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옆자리에 이 사람 아니었더라면 끝내 이곳에 올 결심까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누구보다 절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함께 가자고 한 친구가 저 그리 괴롭히던 강인숙은 여전히 고향 마을 근처에서 시끄럽게 행세하고 산다길래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기 올 때부터 가장 염두에 둔 것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30년 세월이 그 여자의 그 더러운 성미를 조금이라도 고쳐주었을지 우습게도 그런 것들이 새삼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했죠. 어머, 너 우리 집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할 땐 그렇게 바쁘다더니 동창회는 또 나왔네. 이번에 우리 남편이 큰 공사 따서 한 자리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 너도 참 사람 비위 못 맞추는 건 한결같다, 얘.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부터 요란하게 강인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덩치도 학생 때보다 배는 커지고 가뜩이나 새인 인상에 화려한 색조 화장까지 얹어 더 사나운 인상이긴 했지만 제가 그 여자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동창 하나를 잡아 사람 기부터 죽이는 꼬락성에 참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죠. 이쪽은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니? 내가 이 동네 출신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전 그랬는데 그 여잔 웃기게도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긴 맞는 놈은 평생 못 잊어도 때린 놈은 두 발 뻗고 잘 산다죠. 그래도 한땐 저 여자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지옥이었는데 절 알아보지도 못하는 꼴을 보니까 허탈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 왜? 인숙이 있잖아, 정인숙. 너랑 이름 똑같다고 네가 하도 얘기를 해서 당연히 기억할 줄 알았는데 기억 안 나? 제가 얘기를 했다고 돌려 말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모두가 그 여자가 절 징그럽게도 괴롭혔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강인숙이 제 코앞까지 낯짝을 들이대고 관찰하더니 이내 하하고 헛웃음을 쳤죠. 세상에, 평생 너 이런 데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별일 다 했네. 여전히 사랑 깔보는 말투에 주제에 맞지 않게 등장했다는 뉘앙스까지 일찍이 글러먹었던 강인숙은 나이가 먹어도 그대로였어요. 왜? 내가 여기 못 올 때 왔니?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나이 먹어서 뒤늦게 남들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뭘 잘못할 사람도 아닌데. 뭐라고? 명백한 비난이 담긴 제 말에 민망해야 할 잘못한 사람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강인숙이 제 발이 저려 발끈했습니다. 야, 너 말 웃기게 한다. 학교 다닐 때 나랑 감히 눈도 못 마주치던 게 학사금 낼 돈도 없어서 개망신 당하며 빌빌거리던 게 그래도 옆에 남편 달고 왔다고 큰 소리 좀 치고 싶어? 천박한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도로 저 있는 곳으로 돌아온 남편이 면전에서 제 아내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천박한 여자 꼴을 보고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이봐요, 당신 뭡니까? 말씀 너무 막 하시네요. 남편은 모르나 본데 얘 원래 이런 취급받던 애예요. 그 형편에 용케 시집은 가서 옛날 일 입 싹 닫고 사는 모양인데 그쪽도 참 안 됐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서 내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 술 처먹고 개되는 병신 애비한테 쫓겨나서 동네 창피는 다 당하고 살던 게. 좀 차려입고 이런 데 나오면 네 과거가 없던 게 되니? 아유, 동네에서 거지 취급이나 받던 게.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사람 기분 개같이 만들어. 누가 너 같은 걸 반긴다고. 야, 저는 누가 여기 초대한 거야? 이 여자가 돌았나 진짜. 그때 마침 딱 강인숙의 남편이 분위기가 험악해진 이곳에 등장했어요. 아, 뭐 이런 영양가 없는 자리 굳이 나오라고 사람을 귀찮게 하냐? 아니, 대표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대표님? 아, 왜? 이번에 우리 공사 하청 넣어주신 고마우신 대표님 계시다고.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옆에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빠릿빠릿하게 기억을 못하고. 아, 대표님, 이렇게 귀한 분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좋은 곳에 모시는 건데요. 제 아내 대놓고 무시하던 남자가 저희 남편 앞에선 아주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꼴이라니. 강인숙이 당황하기도 하고 꼴에 창피하기도 한지 허옇게 낯짝에 핏기가 가셨다가 다시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맞으시네. 저 이번에 자재 놓기로 한 김 사장입니다. 맞네. 이번에 타운공사 책임자로 서울서 내려오신 대표님 맞으시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 남편 바로 알아보지 못하던 동창의 남편들도 그 소란에 웅성웅성 저희 남편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아, 저기 저 경우 없는 여자가 장 사장 와이프였습니까? 예? 방금 내 아내한테 거지 같은 년이 어쩌고 내 장인어른 병신이니 하면서 오만 쌍욕을 다 퍼붓던데 자세한 건 저 여자한테 직접 들으시고 난 내 아내 이따위로 무시한 집안 내 사업 못 주니까 계약 얘기 오가던 거 없던 일로 합시다. 예? 아,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공사 따내겠다고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신 와이프 언행이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 말에 순간 남자 눈이 뒤집어지더니 뒤에서 이 사태를 어쩔 줄 모르고 보고 서 있던 강인숙 팔목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고 그대로 제 앞에 강제로 확 무릎을 꿇렸어요. 강인숙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퍽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대표님, 정황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원래도 생각이 짧아서 이런 실수 많이 하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조심을 시켜도 날뛰더니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아유, 당장 사모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그 여자의 100번 그런 꼴 당해도 고소한 여자지만 그래도 저 남장 강인숙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부인 해명 한번 들을 생각도 없이 곧장 처음 보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리더군요. 강인숙이 집에서 남편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 더 볼 것도 없어 보였어요.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장 제 마누라 한 대 칠 기세인 남자 꼴을 보니 굳이 이 꼴 더 보고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너도 인간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지난 세월이 30년인데 어째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니. 너도 참 딱한 인간이다. 불쌍하다, 불쌍해. 뭐, 불쌍? 그 입 안 닥쳐? 강인숙 긁는 제 말에 여전히 자존심 세우며 발끈하자마자 그 남편에게 우악스럽게 제지당했어요. 더 얘기할 것도 없네. 구질구질하게 일 문제로 연락할 생각 말고 지방건사나 잘하시오. 대표님, 대표님! 강인숙 남편이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 싹 무시하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 떴어요. 여보, 괜찮아? 이제 와서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그래도 남편 건축사무소 대표까지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네. 시원하다, 시원해. 남편은 혹시나 제 마음이 다치지나 않았을까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웬걸 고작 제 남편한테 저런 취급이나 당하며 업신 여겨지는 강인숙 꼴을 봤는데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여자에게 마음 다칠 만큼 이제는 저도 물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딱히 복수를 하고자 나온 자리는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 저 여자에게 받았던 생채기가 가볍게 느껴질 만큼 그 존재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죠. 후에 강인숙이 무려 서울까지 올라와 저희 집 앞에 무릎 꿇고 뒤늦게 사죄하겠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선 자기 남편 서슬퍼런 기세에 바짝 겁에 질려서 죽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과에 이제와 저 여자 진심이 들어있을 리가 없죠. 이젠 그저 남노하기 짝이 없는 여자에게 시간 뺏기는 것도 아깝단 생각이 들어 물론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강인숙 남편이 아닌 다른 업체와 하청 계약을 체결했고요. 뭐 더 나은 조건의 업체와 계약하긴 했지만 강인숙 남편 입장에선 제 경솔한 마누라 주둥이 때문에 이 사달이 난 셈이었으니 앞으로 길이길이 잡돌을 당하겠죠. 강인숙이 걔 친정도 다니던 회사 자금 횡령하다가 낙동강 오리알돼서 시댁이나 남편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산다대. 그래놓고 동창에 나와선 재벌을 개 못 주고 그렇게 나대고 다니고 요새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가둬놓고 사는지 걔 꼴 보기 싫은 낯짝 볼 일 없어서 그건 참 좋더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 앙심 품고 살게 만들더니 딱 제 성질머리에 맞는 짝 만나서 살고 있던 강인숙이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되었단 생각도 들 법하지만 그게 강인숙이라 하니 솔직히 그리 안타깝게만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 낯짝 두꺼운 여자도 제 동창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 무시당하던 제 앞에 강제로 무릎까지 꿇었던 것이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든지 그러고 다시는 동창들 앞에 모습 드러내는 일 없었습니다. 저야 그날 이후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일말에 맺힌 것들도 훌훌 다 털어버렸죠. 솔직히 말하자면 상대가 너무나 허접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김이 좀 빠진 기분도 들어요. 죄 짓고 살지 말자,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며 살지 말자, 참 당연한 말이지만 그 여자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금 되새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더는 그 여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댁에서 주로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이모저모가 여성들 입장에선 압도적으로 많다고 여겨질 텐데요. 저는 주된 인물이 시아버지 쪽이었어요. 옛날에 가정에서 정말 폭군 그 자체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시어머니께서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자식들에게 엄청 무섭게 구는 분이셨습니다. 제 남편에게 남동생이 있거든요. 시동생하고 둘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 자라면서 뭐든 함께하면서 한 세트처럼 여겨졌을 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조금만 크고 나도 당신에게 기어오를까봐 겁이 난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런 싹을 미리 밟아놔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정신머리 교육은 제깍제깍 시켜놔야 돼. 안 그러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 애비한테 반항하고 달려드는 게 사내 놈들이야. 대간절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진 정말 의문이네요. 군대 뺨치게 아들들을 향해서 거의 명령조로 말씀을 하셨고요. 당장 튀어가서 물 한 잔 떠오도록 한다. 실시! 그러면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사색이 돼서 물을 들어 용수철처럼 튀어가야 했죠. 절대 장난조로 농담 삼아서 시아버지께선 그리 구신 게 아니었고 진지하고 무섭게 구셨어요. 공포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 형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께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그게 걱정되고 경계가 돼서 집에선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시아버지께선 당신의 아들들에게 벽에 등을 딱 붙여서 차렷 자세로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게 1시간 넘게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자세로 있으면 어른이라 할지라도 좀이 쑤시고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버팁니다. 바른 자세에 바른 정신이 깃드는 법이야. 그러니까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이것들아. 하지만 잔인하게 누나를 빛내며 명령하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감히 어린 아이들을 거역할 생각을 못했죠. 다리가 저절로 후들후들거리고 등이 간지럽고 종국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 또한 들었고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오줌이나 질질 싸고 있네. 정신 안 차리냐 이것들아? 그걸 보시고 시아버지께선 버럭 화를 내셨고 남편은 자신의 발바닥을 적시던 오줌의 그 감각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오줌을 지려버린 시동생이 신음하며 결국 비틀거렸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제서야 시아버지께선 혀를 끌끌 차시며 오늘은 글렀다고 선언을 하신 뒤에 돌아서셨죠.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었던 방에 들어가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슬그머니 나오셨고 시동생을 얼른 살피시는 동안 남편 또한 쓰러지듯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줌이 묻은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식은땀으로 젖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선 두말할 필요가 없는 폭군이셨으며 부모 자격 없는 분이셨죠. 시어머니께선 그 폭군의 폭정에 억눌린 나머지 납작 엎드려서 덜덜 떠는 것밖에 못하게 되신 분이었고요. 당신의 아들들이 가혹하게 훈련을 당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학교를 다니며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게 되는 돈, 그 얘기를 집에서 꺼내는 걸 어려워했어요. 특히 시아버지 앞에서라면 아예 못했고요. 시아버지께선 당신의 자식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질색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면서도 항상 돈 타령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만 남편과 시동생은 필요한 용돈 얘기를 간신히 꺼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경제권을 가지고 계신 게 전혀 아니었던 데다가 시아버지 앞에서 숨을 한껏 죽이고 사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쥐어주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어요. 매번 간신히 이런저런 사정을 대가며 시아버지께 허락을 받아 내셔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셨죠. 성보가 너 태어났을 때 말이야.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던 줄 아니? 그래서 네 이름에 복자가 들어있는 거야. 네가 태어난 걸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복 많은 이름 너에게 지어주고자 하셨거든. 시어머니께선 이 얘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이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할머니 되시던 분은 시동생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원체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일러주시길 일찍이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때문에 집 꼬라지가 항상 말이 아니었으며 그분에게 맞아서 생긴 후유증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천수를 못 누리시고 떠나셨죠. 시아버지께선 당신의 모친께는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불량한 태도를 쭉 보여오셨죠. 부전자전으로 그런 망나니 같은 기질을 물려받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보고 자라신 게 그런 것뿐이라서 시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하게 되신 걸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부치는 똑같이 겪은 형제였지만 자라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만약 지옥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면 우리 아버지일 거야. 벗어나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난 이 다음에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의 이를 갈았고 자신은 결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라났어요. 반면 시동생은 조금 달랐죠. 아버지는 거스를 수 없는 존재야. 무조건 따르고 될 수 있는 한 순종적으로 구는 게 최고야.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시아버지를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가 신기하게도 점점 반대가 되어갔습니다. 저에겐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시누이도 있었어요. 삼남매의 막내죠. 나이 터울이 혼자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딸이라서 그런지 시누인 자기 오빠들처럼 그렇게 가혹한 모양새로 훈육을 받거나 두드려 맞으면서 자라진 않았어요. 그러나 걸핏하면 시아버지로부터 야 이년아 같은 천박하고 기분 나쁜 호칭으로 불려야만 했고요. 종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온갖 집안일을 다 배워서 할 줄 알아야만 했고요. 시아버지 같으신 분이 딸이라고 해서 대우 잘 해주셨겠나요? 절대 아니었죠. 아들도 아니고 딸은 어차피 나중에 출가 외인 될 몸이라서 키우는 보람도 없다고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고 짜증을 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당신의 소유물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시누이가 사춘기 나이 때 이성교제를 한 게 집에 들켰을 때도 시아버지께선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년아 그렇게 남자가 좋든 대가리에 피도 덜 마른 주제 그렇게나 남자랑 붙어먹고 싶었냐? 이 발랑까진 년을 다 봤나?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 네가 수치라는 걸 안다면 당장 그놈하고 정리하고 두 번 다시 붙어먹지 마라. 알았냐? 공부나 해. 이 발랑까진 년아. 시누이로 싸운 이성교제의 사실을 들킨 것도 억울했고 평소에 여장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 이럴 땐 공부나 하라고 혼을 내시는 건 역시도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춘기 반항심에 시누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지 않았죠. 대신 꼬리가 밟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만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시누이에게 갖다 줄 게 있어서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남자친구의 안일한 행동을 마주한 시누이의 얼굴이 금세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직도 붙어먹고 있었던 거냐?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이 하늘 같은 애비의 말을 거역해? 시아버지께서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서 시누이를 당장의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셨죠. 그런 다음 시어머니를 향해 부엌에 가서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당혹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지만 곧이어 무섭게 윽박 지르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완전 겁에 질리셨습니다.
애초에 요구나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으니 그걸 불복하실 수가 없었죠. 그 길로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찾으셨어요. 아휴, 가위를 가져오라고 한 부친이나 그걸 또 가져온 모친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어렸던 시누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당시엔 두발 규제가 있었고 시누이가 그래서 단발머리를 원래 하고 다녔는데 시아버지께선 그날 그 자리에서 부엌 가위로 마구잡이로 잘라버리시는 바람에 거기서 더 짧아지고 말았죠. 마치 남자들이나 하는 머리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모양도 듬성듬성해서 자기 여동생의 머리를 본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에요.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얻어 맞았고요. 볼이며 입이 죄 터진 상태로 울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남의 집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왔으니 그 집 부모도 분노가 컸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개념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무례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모양입니다. 말이 통해야 가서 따지기도 하죠.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데 뭘 어쩌겠어요. 시누이인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됐고 그 이후로는 절대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집에다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꼬투리를 잡힐 조금의 여지도 내어 보이지 않았고요. 집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됐던 겁니다. 기집년들은 나이가 차는 대로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시아버지께선 입버릇처럼 그런 소리를 하셨었고 그것에 질릴 대로 질린 시누인 일부러 순종적인 척을 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알아서 자취생활하면서 전문대 다녔고요. 참고로 3남매 중에선 둘째인 시동생이 대학을 잘 나왔습니다. 힘들게 재수생활한 보람이 있는 결과였죠. 재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던 것도 시아버지의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셨고 무조건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아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힘들게 교육시켜서 키워놨더니 고작 이게 뭐냐? 대가리 속에 똥만 가득 찼으니 이런 거겠지. 머리 밀고서 이제 정신 차리고 피를 토한다는 각오로 공부만 해. 시동생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차남에게 좋은 대학을 강요하셨던 건 차남보다 공부 수준이 좀 더 나아 보였던 장남이 기대 이하의 결과물을 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장남에겐 재수를 강요하실 수가 없었죠. 그 무렵엔 이미 남편이 덩치가 커질 대로 다 커진 상태였고 머리가 커진 만큼 반항하는 것도 강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 당신께서 마구잡이로 휘어잡고 휘둘렀던 옛 시절을 다시 남편에게 맛보여주기 어렵게 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분노와 욕구를 몽땅 시동생에게 푸셨습니다. 그런 덕분이라고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동생은 결과적으로 대학을 잘 갔고요. 남편은 보통 수준의 대학을 나왔어요. 형제가 둘 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이제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 그 폭군스러웠던 면모를 많이 잃으신 뒤였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좋은 성격으로 변하신 건 절대 아니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레 힘을 잃게 되셨던 것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휘어잡고 군림할 수 없다는 걸 어쩔 수 없이 납득하신 것이었고요. 아마 이런 부모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젊어서 기력이 있으셨을 땐 자식을 휘어잡으시려고 멋대로 구시고 소유물처럼 부리시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면 장성한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면서 당신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훈육의 과정이었다고 포장하시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난다고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계시던데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출발하는 관계부터 바로 잡혀야 밖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시아버지께선 뻔뻔한 분이셨고 그래서 당신의 기세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숙이는 건 싫어하셔서 고압적으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하셨어요. 이를테면 사회생활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용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10만 원, 20만 원, 뭐 그런 정도였다면 당시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드렸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남편으로선 부담도 되고 기분도 몹시 언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남편은 그걸 겉으로 티를 냈다는 것, 그리고 시동생은 티를 못 냈다는 것이었네요. 과한 용돈을 요구하시던 시아버지를 만류하셨던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모도록 그냥 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들이 그만큼 커서 돈벌이 하는 게 전부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배은망덕한 것들이 애비 덕분에 무탈하게 커서 대학 나오고 직장까지 얻었으면 응당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애비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그것들이 알아서 째깍째깍 은혜를 갚았으면 될 일인데. 그렇지만 용돈을 너무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요편네가 나이 처먹고서 주름살만 늘어간 게 아니라 간덩이도 같이 불어났나? 죽고 싶어? 그게 아니라 당신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장가를 가야죠. 그런데 집에서 보태줄 게 없다시피 하니까 애들이 알아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장가만 잘 가면 참한 며느리하고 귀여운 손주를 보여주면서 그때 효도 많이 할 테니까 지금은 애들 돈 좀 모으게 그냥 둡시다.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서방한테 훈계질이야? 어디서 지금 날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시어머니 딴은 아주 드문 일로 용기를 쥐어짜서 목소리를 내신 것이었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치실 듯 손을 위로 번쩍 드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은근히 설득당하시는 중이었어요. 어쨌거나 가부장적인 분이셨던 만큼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뭔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는 가정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고요.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 시댁에서 자신들의 결혼에 보태줄 수 있는 수준이 없다시피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으면 집안에 모아둔 재산 같은 것도 딱히 뭐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니 시아버지께서도 그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말도 안 됐던 과도한 용돈 욕을 철회하셨던 것이겠죠. 전 시댁이 이런 곳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엔 그래서 남편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요구하길 자기 집엔 절대 돈 얘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집에 돈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 남편이 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자란 배경을 알고 나니까 천천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라면 치를 떨기도 했고 전혀 신뢰가 없었으며 돈을 갖다 바칠 생각도 없던 겁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부모니까 차마 연을 끊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장남이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식된 도리는 하면서 지냈던 것이겠죠. 전 성격이 확실한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경계가 좀 연해졌는데 지금보다 어리고 젊을 땐 성격이 아주 확실했어요. 좋게 말하면 똑부러지고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살짝 있으며 싸가진 조금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괜히 심심해서 그런 성격이 된 건 아니었고요. 그런 식으로 노선을 딱 정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죠. 타고난 성격 자체도 그리 유들유들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 좀 드센 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 남성들이 꺼려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제가 특징이 하나 있다면 드센 여자임과 동시에 잘난 여자였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저에게 먼저 반해서 구애를 했고 만나게 된 관계입니다. 남편이 그러기 이전에도 제가 좋다고 하는 남자들이 몇 있었어요. 좋은 결혼 자리도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딱 통하는 점이 있었죠. 여러분은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다 공개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여겼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때문에 힘든 유년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살짝 예민한 기질이 있었고 성격 면에서도 가끔씩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힘들거나 지치는 일이 있으면 혼자서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간 뒤에 조용히 재충전을 해야 하는 유형이었죠. 전 워낙에 혼자 있는 걸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고요. 이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딱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에 망설임을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넘쳐서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 지은 저희 두 사람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선 어딘가 아쉽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주셨고요.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절 반겨주시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아쉬워하는 그런 기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는데 물어보기 민망해서 망설여지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아쉬운 표정을 드러내시는지 궁금해서 여쭸더니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이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나이요? 제 나이요? 혹시 제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이,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이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제가요? 어린 나이는 솔직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많이 어린 며느리를 기대하셨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하는 소리죠.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완전 또래인데요. 아이고, 여자 쪽이 남자보다 나이 많으면 그만큼 단점만 많지. 제가 당당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갑자기 단점을 운운하신 것에 그쯤 되니까 저도 속으로 어이가 좀 없어졌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선 확실한 게 없으시고 자기 주장도 잘 안 하시는 편이며 평생을 시아버지께 억눌려 사시느라 사소한 것에도 깜짝 놀라시며 의기소침해하시고 심약하시다는 것 같았는데 들어온 것과는 썩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전 흐지부지 넘길 생각 없었고 그래서 작게 중얼거리신 시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단점이 대체 뭐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멋져 가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잖아요. 여자가 어려야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낳지. 아이 많이 낳아서 축구팀 만들고 야구팀 만들 거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 혹은 둘만 낳을 생각이거든요. 요즘에 아이 많이 낳는 집들이 워낙 드문 건 어머님도 아실 테고요. 아이 많이 낳을 것도 아닌데 제 나이 때문에 이세 걱정하시는 건 괜한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또 여자 쪽이 남자보다 연상이면 너무 드세게 굴고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고 매사에 고집 부리고 그럴까봐 걱정이라는 거지.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만약 어머님 말씀대로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요? 아니 왜 문제가 없어요? 여자 쪽이 남자보다 어려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자기 주장 똑바로 하면서 살고 남자한테 억눌려서 살고 그래서 자식들도 못 지켜주고 할 말도 당당하게 못해서 자신감 없게 웅얼거리고 그런 것보단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그림 아니겠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자가 자기 주체적으로 살면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남자도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선 이제 말문이 꽉 막히신 표정이 되어 있었죠. 꼬투리를 잡고 싶으셔도 제가 든 예시가 꼭 당신의 얘기처럼 느껴져서 차마 반박을 하실 수가 없었겠죠. 결국 입을 꾹 다무신 채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까지 그 어떤 의견도 안 내신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은 받아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고요. 시아버지께선 자존심과 허세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셨지만 이미 장남의 기세에 눌리신 지 꽤 된 참이었어요. 장남이 결혼을 하겠답시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반대를 하실 여력이 안 되었죠. 당신께 재산이라든지 권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어야 반대를 할 명목과 명분이 설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장남의 똥꼬집을 꺾는데 귀찮아서 그냥 결혼 허락을 하시겠다고 시아버지께선 단순히 그런 반응만 내놓으신 게 전부였네요. 똥꼬집 부려서 혼자 알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런 놈한텐 집에서 지원해 줄 것도 없다. 어차피 지원해 줄 게 없으면서 말씀 참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시면 새 며느리인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눈치를 보고 당신을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별 생각 없었고요. 그냥 넙죽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었네요. 이쯤에서 저의 배경을 밝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꽤 사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집이 잘 살았고요. 그래서 전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면요. 그 모습에서부터 마냥 해맑고 부유한 티가 나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오래가지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주저앉았거든요. 고모와 고모부가 처음 당하셨고 그 전말을 정확히 모르시는 채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인척들이 나섰다가 다 함께 패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으신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진심을 다해서 사기죄를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사기죄 이것도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죄 아닌가요? 사람이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강탈해서 잃게 만들다니요. 이건 솔직히 죽으라고 그러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기 사건을 휘말려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 후 저희 가족은 갑자기 방 한 칸짜리 아주 작은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그마저도 한 자리에서 오래 살지 못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약 5년 정도 하다가 그나마 조금 방이 큰 곳으로 가서 정착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몹시 강단 있는 분이셨어요. 정신력 같은 게 보통 분은 아니셨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때까지 버티셨죠. 새로 정착을 한 동네에 과거 인연이 잠시 있었던 분이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셨던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그분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용실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닌 괜히 그곳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 잡일을 하시며 살갑게 구셨고 그분의 환심을 사셨습니다. 그런 것엔 다 이유가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학교 마치고 갈 데 없으면 무조건 거기 미용실에 가 있어. 내가 말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거기 가서 있고 싶은 때까지 있어도 돼. 알았지? 그 시절은 지금과 같지 않았으니까요. 이웃의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상하지도 낯설지도 않았던 때였죠. 전 어머니의 그 말씀만 듣고서 정말로 그날 이후로 미용실에 혼자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는 밤낮 없이 돈을 벌러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두 분은 맞벌이였고 어린 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있을 곳이 필요했어요. 학원을 갈 돈은 없었고 매일같이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으며 저녁밥을 매일 얻어먹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미용실은 저에게 저녁까지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미용실 안에 딸린 쪽방에서 책을 읽기도 했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구경하면서 때로는 흥미로운 아주머니들의 대화에 귀를 한껏 기울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점점 아주머니들에게 저의 존재감이 부각됐고 어느새 전 어린이인 주제에 그분들 사이에 껴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절 챙겨주는 게 재밌으시다며 일부러 미용실에 단골이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전 낯을 크게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저 대범한 구석을 갖추게 된 듯 싶어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났고요. 그 시절, 그 시간들이 저에겐 귀중한 자산이 된 것이었죠. 아주머님들이 책이라든지 문제집 같은 걸 갖다 주시기라도 하면 전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싹 다 보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중하는 법, 공부를 대하는 자세도 익힐 수 있었고요. 저희 가족의 성공 비결은 좌절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빛났던 과거의 영광과 비참해진 현재의 두려움을 비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었네요. 특히나 어머니가 워낙 의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절치부심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은 3년 차를 맞이했을 때 좋은 기회를 얻게 되면서 조금씩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점차 탄탄해졌고 그렇게 성장을 해나갔죠. 미용실에서 신세를 지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 덕분이었을까요? 전 학창시절 내내 교우 관계도 괜찮게 유지를 했고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회장을 지냈고요. 대학도 잘 나갔습니다. 대학의 수준을 따지자면 시동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졸업했고요. 취업도 꽤 성공적으로 해냈는데 특히 제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 입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만 2년 동안 경력을 쌓았고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어디로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회사로 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일구셨던 그 회사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해낸 끝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럴 때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요. 그래서 전 회사에 들어가서 사내 분위기부터 살피고 이를 차분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만 생각해낼 수 있는 신선한 활로를 찾아내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해뒀죠. 섣불리 그걸 외부로 꺼내 보이진 않았고요. 시간을 들여서 차근히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금씩 제가 떠올린 활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러면서 전 어느새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밝히고서 입사를 한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자연스레 다들 알게 된 상태였는데요. 회사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가족 회사라면 단점이 극명하기 마련인데 이런 가족 회사라면 환영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가족 회사의 모범적인 예시라고 말을 해줬어요. 빈말이 어느 정도 당연히 섞여 있었지만 다들 눈을 빛내면서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그렇게 의견을 들어주니까 제 입장에선 정말이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회사의 말단들이고 어린 막내들일수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딸이니까 당연히 지금 사장님의 뒤를 이어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여자라서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점점 나아가는 방향하고도 일치하잖아? 맞아. 우리나라의 경직된 기업 구조 이런 거 전부 바꿔야 돼. 능력 있고 자격되면 여자라도 대표직 달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속닥거리고 다녀서 제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되게 힘이 되고 든든하기도 했었네요. 아버지는 사기 사건으로 온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던 힘든 과거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데다가 쉼 없이 달려오시느라 무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건강이 썩 좋지 못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마친 것도 모자라서 저만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당신의 딸을 보면서 정말 많이 흐뭇해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염려되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우리 딸 일도 잘하고 매사에 신중하고 듬직하고 정말 최고야. 우리 딸이 아니라 남의 딸이었으면 배가 아파서 혼날 뻔했지. 그런데 정말 다 좋은데 말이다. 일도 좋지만 이젠 결혼을 해서 얼른 안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 선짜리란 선짜리를 다 걷어차고 다닐 거야?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결혼을 종용하기 시작하셨던 것도 당신의 건강 상태와 아예 무관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전 딱히 결혼에 의욕이 없었지만 만약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상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굳이 사양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었죠. 그러다가 만난 남자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제발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하실 땐 언제고 막상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진 대뜸 의심의 눈초리를 하셨습니다. 혹시 말이다, 네 배경 보고 탐내는 거 아니냐? 무슨 배경이요? 어허, 넌 알면서 물어. 아우, 아버지, 제발. 우리가 무슨 재벌이라도 돼요? 아니면 최소한 어디 무슨 대단한 중견기업이라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안 수준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임마. 그 집안을 비하면 우리 쪽이 하늘과 땅 차이로 높지. 우리가 하늘, 그쪽이 땅. 하여간 아버진 못 말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잖아요. 백날 제가 떠들어봤자 아버지가 직접 당신의 사윗감을 만나보시는 편이 낫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성사된 만남이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여러모로 남편을 떠보셨습니다. 배경을 노린 게 맞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남편이 펄쩍 뛰면서 굳고 부인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소리가 있긴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 부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조건들을 보고서 결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바라는 거? 그게 뭔데? 우리 회사로 출근시켜달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뭐야? 설마 자네 가족들한테 결혼할 상대가 어떤 집안인지 정확히 안 밝히겠다는 건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예, 맞습니다. 전 가족들에게 전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전 어깨만 으쓱하고 말았네요. 남편의 바람이 굳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진 남편을 미심쩍어 하시면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뻘쭘한 부족한 부자 관계였고요. 그래서 시댁하고 열심히 교류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을 다니면서 살고 저는 저 나름의 노력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시댁에 변화가 생겼으니 그건 바로 시동생이 의사와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딱 1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결혼할 때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향해 드린 말씀이 압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시동생은 어린 시절 시아버지께 무섭도록 매일같이 혼이 나며 몸을 벌벌 떨었고 그러다가 오줌까지 지르고 말았던 그때 그 시절의 공포에서 어찌 보면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거역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같이 대단한 며느리를 데려온 것을 시아버지께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 이놈아, 네가 해냈구나.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살겠습니다. 벅찬 얼굴의 시동생을 보면서 저나 남편은 이해가 안 돼서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어요. 동선 시동생보다 한 살이 많았죠. 어쩌다 보니까 형제가 둘 다 연상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하셨던 것과는 달리 동서에겐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다느니 하는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것부터 차별이 느껴지더라고요. 동서가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서 의사가 된 건 아니었고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개천에서 난 용에 가까웠습니다. 친인척 다 통틀어서 의사가 된 건 동서가 유일했죠. 그리고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부친을 두었더라고요. 모친도 만만치 않아서 동선 한 번 농땡이를 피웠다가 죽도록 얻어터진 후에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집을 푼 적도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았죠.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통하는 구석이 있었겠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죽겠건만 동서가 생겼다고 해서 시댁에 발걸음을 한 건 아니었고요. 시누이가 돌아왔길래 시댁에 종종 들리게 됐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에 참석한 걸 계기로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설득을 마주한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혼자 자취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 집에 오지 않았던 시누이였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집안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와서 지내라고 시집이라도 가게 되면 그땐 같이 못 살지 않겠냐고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설득을 해주셨고 그래서 시누이가 시댁에 있게 되었건만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막상 모녀 관계가 어색한 모양이었어요. 부녀 관계가 딱딱한 건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선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자주 시댁에 들러줄 걸 요청하셨습니다. 전 가만 보니까 시누이하고 왠지 잘 맞는 듯 싶었어요.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좀 친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댁에 종종 가게 됐으며 제가 차를 가져가서 그곳에 도착하면 시누이가 나와서 제 차를 타고 함께 카페 등지로 놀러 가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듣는 시아버지의 과거만 접해봤었는데 시누이의 입에서 전해 듣는 시아버지의 모습도 아주 흥미롭더군요. 옛날에 시누이가 얼마나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었어요. 며느린 저만 있는 게 아니죠. 동서도 종종 시댁에 들렀어요. 바쁜 의사라서 들르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얼굴만 비추고서 작은 먹거리 같은 것만 놓고서 사라질 때도 잦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묘한 구도가 형성되더라고요. 시누이는 저와 동서 중에서 단연 저를 더 좋아했어요. 저하고 있으면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시아버지께선 내심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였죠. 아무튼 딸려나라 어리버리하게 잘못 낳아놨어. 어떤 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지 이건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보일 텐데 멍청하게 굴고 있으니 어이구 답답한 거. 시누이가 저보다 동서에게 붙어서 친해지길 바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시누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시진 못하셨어요. 잘못 그랬다가 시누이가 눈 뒤집고 난리를 친 뒤 영영 집을 또 나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선 그 소리를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제 앞에서 하셨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신 소리였어요. 제가 그 앞에 대고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당연히 최선이었죠.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께서 동서를 더 선호하니까 따라가는 느낌이었고요. 드문 경우로 저와 동서가 같은 시간 내에 시댁에 들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정말 티가 팍팍 나게 동서한테만 더 살갑게 구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왔냐고 물으시더니 동서가 도착하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체리를 꺼내서 씻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냉장고에 체리 같은 과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좀 먹으려고 하니까 은근히 눈치를 주셨어요. 동서가 잘 먹으니까 흐뭇하게 웃으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애초에 자주 좀 와달라고 하셔서 전 그 요청을 들어드리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자꾸 한번 여쭤봤죠. 어머님, 왜 자꾸 동서만 예뻐하세요? 아, 내가 언제 그랬니? 언제라고 특정할 수도 없어요. 항상 그러시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민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전 발뺌 마실 생각 말라는 눈빛을 부릅뜬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중이었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선 이런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아, 난 모른다.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든지 해라. 난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뿐이야. 그런 식으로 어물쩡 떠넘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하지만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시누이한테 말을 했더니 원래 주체적인 생각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시어머니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더 캐묻지 않고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시어머니까진 그렇다 치겠는데 제가 과거를 다 들어서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시아버지께서 안 어울리시게 살가운 미소를 짓기 시작하신 것만큼은 왠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의사 며느리를 집안에 들여온 것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향해서 충성 이런 자세를 보였고요. 동서는 시아버지께서 자기를 추켜 세워주는 게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죠. 동서의 집안이 워낙 엄격하고 무서웠다고 하니까요. 시아버지 같은 그런 분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뿌듯한 것, 그 과정이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시동생과 동서 그 부부가 아주 쌍으로 제 기준으로 보자면 골 때렸어요. 그런데다가 시아버지께서 노골적으로 자꾸만 절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그 아들놈의 그 며느리년. 어느 날은 그런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에 시어머니께 여쭈었다가 말았던 걸 시아버지께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동서한테는 활짝 웃어주시다가 저를 딱 보시곤 인상 쓰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말하는 꼴하지 마라. 드세다, 드세.
제가 드센 거면 아버님은 뭔가요? 천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노민인 연인이 그런 소리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뭐라고? 이게 아주 건방지구나. 어디 며느리년이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하는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이래서 사람이 급이라는 게 나뉘어 있는 거다. 네 동선 의사잖냐? 너는 고작 흔하게 널린 직장인이고 차별받는 게 당연하거늘 굳이 이걸 따지고 묻다니. 저 흔한 직장인 아닌데요? 제가 다니는 곳이 어딘지 아버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시네요. 막무가내로 구시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가 봐요. 천박함이 아버님의 고유 특성일까요?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웃으며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을날에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열이 팍팍 오르신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초조하게 다가오신 상태였고요. 열받으신 시아버지의 상태를 보신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떠시며 저에게 얼른 허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라며 거의 입모양으로만 작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건 코 숨치는 일이었고 시부모님께선 동시에 기가 막혀 하셨어요. 이 고약하게 정신 나간 것이 너 때문에 필시 내 딸년도 안 좋은 물이 들어버렸겠구나. 내 딸년이 의사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왜 쓸모없는 직장인 나부랭이하고 자꾸만 붙어 다니는 거야? 그 딸년에게 안 좋은 물 들이셨던 건 아버님 본인 아니세요? 왜 죄 없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세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저 일개 직장인 나부랭이 아니에요. 오냐, 네가 제법 탄탄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도 의사에 비할 소냐? 네가 의사가 버는 것에 반의 반이라도 버냐? 네, 벌어요. 차고 넘치게 법니다. 그 탄탄한 기업 말인데요. 대표가 저예요.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놀라서 휘청거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으셨어요. 네가 무슨 대표를, 기업의 대표라니 무슨 수로? 원래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표신데요.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예요. 아 맞다. 두 분은 저희 집안에 대해 전혀 모르시죠? 그러길래 장남에게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남에게 신뢰를 못 받으시니까 사돈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젠 시아버지마저 주저앉으셨는데 아예 엉덩방아를 찍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다치셨는지 한참 신음을 하셨고요. 전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얼굴이 돼서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누이에게도 그날 따로 대화를 나눠서 회사 얘기를 알려주었고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동서가 있는 앞에서 모든 전말을 알려줬어요. 제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이들은 넋이 나가버렸죠. 하지만 그 이전에 시아버지께서는 엉덩방아를 잘못 찧으셨던 것 때문에 치료를 한참이나 받으셔야 했답니다. 전혀 꼼짝은 못하고 지내셨죠. 아주 통쾌했어요. 거침없이 나서준 저에게 남편은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똘똘한 시누인 제가 회사로 불러들여서 적성에 딱 맞는 자리 하나 줬고요. 이제 시댁에 발길 할 필요 없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선 자존심 다 버리시고 남편에게 이제 와서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나셨지만 별 소용 없었죠. 시어머니께선 하루 종일 깊은 한숨만 내쉬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무룩해진 시동생과 기운이 없어졌다는 동서의 근황은 궁금하지도 않네요.